나사의 우주왕복선이 73초 만에 폭발한 이유. 이반 벨트라미 박사는 얼굴 가득 웃음을 지을 줄 아는 잘생긴 젊은이였다. 1940년대 초반을 살았던 프랑스인 의사로서 그는 나치와 그의 협력하는 BC 정권을 혐오했다. 그에게는 가톨릭으로 개종한 유대인 친구가 있었다. 이미 그는 자신의 마르세유 아파트 인터넷으로 일하고 있는 병원 등의 유대인을 숨겨주기도 했다. 벨트라미 박사는 목숨을 걸고 레지탕스 그룹들 사이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고, 검문 검색과 단속이 있을 때에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알려주기도 했다. 수용소로 끌려갈 뻔했던 이들을 구해해 준 일도 있었다. 벨트라미 형은 나치에게 체포되어 부힌발트 수용소로 보내졌는데, 그러자 벨트라미는 BC 정권의 협력자와 게슈타포를 죽이기 위해서 구성된 지하 특공대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당신이 1942년에 벨트라미 박사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마르세유 경찰관이 유대인 수용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그 경찰과 당신은 서로 아는 사이다. 당신과 다른 이들은 그 경찰관이 유대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동시에 그의 뺨이 눈물로 젖어 있다는 것도 보았다. 그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겁에 질린 이들을 강제 수용소 호송 차량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샤론 씨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당신은 의문에 사로잡힌다. 왜 그는 이 끔찍한 상황에 맞서지 않고 있는 걸까? 끔찍한 상황에 나처럼 레지스탕스에 가입할 수도 있을 텐데, 본인이 저 유대인들에게 하는 짓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본인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없다고 믿고 있을 뿐인가? 다른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온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설마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들을 저렇게 취급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어쩌면 다들 나와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한마디라도 했다가는 나 역시 체포되었을지도 몰라. 그런 식으로 레지스탕스 조직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지.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다. 하지만 방에 연기가 가득 찼고 불이 났을지도 모르는데 단지 다른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앉아있던 실험도 있었다. 우리는 침묵을 지킴으로써 안전과 평온을 보장받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목소리를 내는 비용이 매우 약소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마저 그렇다. 하지만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향해 실질적인 위협이 가해지고 있을 때조차 입을 다물어 버린다면 이런 습관은 실로 파괴적인 결과로 나올 수도 있다. 사소하지만 분명히 나쁜 행동들이 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그런 걸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이가 저지르는 나쁜 일을 목격하지만 제대로 목소리를 내서 반대하지 못하는 일 또한 종종 벌어진다. 누군가 아이를 때릴 때, 동물 학대할 때, 재정적으로 남을 속일 때,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을 목격할 때, 직장 내 갑질을 볼 때 우리는 그냥 넘어가고는 한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지속해 나가지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집단 침묵은 어딘가에 피해를 낳고 있다. 그런 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 목격하면서도 가만히 있는 모든 이들이 상처를 받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면 사회 전체가 피해자가 된다. 우리가 침묵으로서 나쁜 행동에 대해서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꼴이 되니 말이다. 사람은 서로의 행동을 모방한다. 그러니 이런 행동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다. 다들 같은 행동을 하거나 같은 행동을 보며 침묵한다면 우리는 그런 나쁜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것인 양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치가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심각한 권력 불균형을 비롯한 전반적인 불평등은 사람들을 침묵으로 이끄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이들을 향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를 꺼린다. 그러다가 발생할 결과를 우려하여서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누군가가 더 용감한 이가 먼저 나서주기를, 그래서 손쉽게 그의 뒤를 따를 수 있기만을 조용히 희망할 뿐이다. 고압적인 CEO가 주재하는 회의실의 풍경을 상상해보자. CEO가 특별히 총리하거나 CEO의 눈밖에 날 위험을 기꺼이 무릅쓰는 성격이 아닌 다음에야 감히 반대 의견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이들은 그저 눈치를 보며 핸드폰만 힐끗거릴 뿐이다.
힘과 권위를 가진 누군가의 비판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언제나 더 쉬운 선택지다. 게다가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행동하도록 교육받아 오지 않았던가? 하지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동료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며 권력자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까다로운 과제일 수밖에 없는 기업 환경 속에서 침묵의 법칙은 위험을 끌어안고 있다. 기업의 의사소통 부재를 다룬 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중에서 85%는 윗선 사람들에 대해서 심각한 걱정이 드는 경우에도 말하지 못했던 경우가 적어도 한 번 이상 있다고 응답했다. 다른 연구에서는 무려 93%의 응답자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못하거나 말해야 하지 않은 이유로 조직이 큰 위기에 빠지거나 사고의 위험을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직원들이 상위 관리자에게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조직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을 꺼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조직 행동에 대한 논문들을 펼쳐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다.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윗분들에게 키가 적은 탓에 오링에서 연료가 새어나올 수 있다는 의뢰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결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는 예정대로 발사되었다. 1986년 1월 28일 추운 아침에 이렇게 치명적인 기량을 안고 있던 챌린저호는 발사된 지 고작 73초 만에 폭발해버렸고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으며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폭스바겐의 엔지니어들이 디젤 엔진 배수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속인 것은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문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스바겐은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되었을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 심지어 다들 할 말은 하는 것은 기업 문화인 양 이야기하는 실리콘 밸리에서도 너무 이빠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쫓겨나는 경향이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며 전직 구글 연구원인 팀 리터 게브루가 겪었던 일이다. 그는 구글의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연구 논문을 발표한 후에 직장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권력에 맞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다. 특히 직장인에서라면 더욱 그렇다. 우리의 소득, 명성, 기업 가치 등이 걸려있으니 말이다. 킴벌리 잭슨의 사례를 살펴보자.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잭슨은 의아한 현상을 발견했다.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대상자인 노령 혹은 장애인 환자들이 원래 있던 요양원에서 밀려나 그가 일하던 정신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었던 것이다. 잭슨은 말했다. 요양원들은 의도적으로 환자들의 치매 증상을 정신질환 증상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잭슨이 발견한 현상은 미국 전역에서 두루 벌어지고 있었다. 요양원들은 환자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환자들이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흔히 환자 떠넘기기라는 불리한 이러한 관행은 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잭슨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목격한 바를 이야기하자 잭슨이 일하던 인디애나주의 크라운 포인트 신경행동병원은 병원의 미디어 정책을 이겼다는 이유로 잭슨을 해고해버렸다. 잭슨은 실로 단순한 원칙에 따라서 행동했을 뿐이었다고 말한다. 잘못된 것을 보았으니 잘못되었다고 말한 거죠. 그 단순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실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광산업이 활발한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1970년 이래 연방정부는 광부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광부들에게 무료 엑스레이 촬영 및 기타 검진을 제공한다. 하지만 꾸준히 검사를 받은 광부들은 전체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진폐증의 확산을 막으려면 특히 젊은 광부들일수록 꾸준히 검사를 받아야 그런데 실제로 은퇴를 앞두고 늙은 광부들이나 검사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 왜 그럴까? 정부의 공식적으로 제출된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 광부들은 신체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비밀로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회사의 주목을 끌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었다. 건강사행의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규정상 불법이기는 하나 누군가를 직장에서 떠들리고 괴롭히며 내쫓을 수 있는 다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은 회사 측에서
마음만 먹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한 노동자원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일을 시키더니 그 강산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진폐증에 걸렸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사람, 그 어떤 회사에서 고령하려 하겠어요? 보복을 당할 걱정이 없이 건강이나 안전상의 위험을 보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하고 대답한 강보는 고작 20%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에 강보의 관리자 중에서 95%는 그들이 관리하는 인력들이 언제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마치 동성에 걸린 손가락이나 발가락 감각이 아예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의사소통이 사라지면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아주 아득한 옛날부터 그랬다. 가장 큰 권력을 지닌 이들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침묵을 강요하기 위해 압박과 위협을 가해왔다. 하지만 오늘날은 소셜미디어의 출현으로 인해 이 공식이 달라졌다. 정보가 민주화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영어의 막강한 무기가 출현한 것이다. 그 새로운 무기는 많은 경우 더욱 믿을 수 없을 뿐더러 과거의 무기에 비해서 보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소셜미디어가 주는 권력의 맛. 로리 포레스트는 작은 마을의 동네 치과에서 일하는 치과 의사다. 길고 곱슬 그리지 않는 갈색머리를 기르고 있지만 잘 따서 파란색 치과 의사 모자 속에 감춘 채 같은 색깔의 덴탈 마스크를 쓰고 오고 환자들을 맞이할 때 보이는 것은 오직 그의 지적인 초록색 눈동자뿐이다. 파스텔 톤의 수술복과 하얀 고무 장갑을 낀 치과 의사는 많은 이들에게 공포 대상이지만 포레스트는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다. 차분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환자들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인 치아를 관리, 수리, 치료해준다. 사람의 입, 그 어느 어둡고 눅눅한 동굴을 헤집고 다니는 것이 포레스트가 낮에 하는 일이다. 하지만 밤이 되면 포레스트는 그것과는 다른 한층 더 화려한 세계로 모험을 떠난다. 포레스트는 영 어덜트 판타지 소설을 쓰는 작가다. 10살도 채 안 된 딸들이 전라된 덕분에 이 장르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그전까지는 판타지 소설을 읽어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포트를 읽어달라고 하더라고요. 포레스트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회상한다. 결국 아이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제가 더 빠져버렸어요. 그 후로 아이들이 읽어달라는 판타지는 가리지 않고 읽어줬죠. 영 어덜트 판타지의 열렬한 팬이 된 포레스트는 그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본인이 살면서 겪었고 목격해온 차별과 동성애 혐오 등의 영감을 받은 작품이었다. 2017년 초에 마법 드래곤 용기 로맨스가 골고루 섞인 포레스트의 첫 소설은 출간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검은 마녀는 흑마술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예정된 출간일을 몇 주 앞둔 시점에 영어덜트 판타지 커뮤니티에서 마치 솔트예스를 연상시키는 유명 리뷰어가 날선 리뷰를 남겼다. 검은 마녀는 내가 읽어본 책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공격적인 책이다. 이 책은 궁극적으로 백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스스로를 인종차별주의라고 생각하지 않는 유색 인종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이유로 남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유형의 백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검은 마녀는 인종주의적인 신념을 지닌 집단을 묘사하면서 순혈, 혼혈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인종 갈등과 차별을 그려내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그 리뷰 블로그는 책 속 단어들을 맥락 없이 인용하면서 작품 전체를 분노의 불쏘시개로 전락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 평론가는 수천 명의 트위터 팔로워들을 향해 자신의 트윗을 리트윗하라고 부추겼다. 정치적인 올바름에 민감하고 예민하며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품고 있는 영 어덜트 판타지 독자와 창작자가 모인 트위터 생태계를 들쑤시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온라인 세상의 시비꾼들은 작가와 출판사의 계정을 향해 책의 출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심지어 책을 읽지도 않은 사람들이 온라인 서점에서 검은 마녀 리뷰에 별점 1개를 던지는 테러를 가하고 있었다. 검은 마녀에 대한 비판이 담긴 블로그 게시물의 조회수가 수만 뷰를 넘어서면서
그에 동조된 비평가들은 검은마녀의 긍정적인 리뷰를 남긴 이들을 찾아가 마치 성난볼 때처럼 쏘아대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렇게 많은 이들은 침묵에 사로잡혔다. 분노와 역사를 퍼붓던 이들은 점점 더 고조되어 급기야 작가를 혐오주의자의 나치와 백인 우월주의 동조자로 매도하기까지 했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신인 작가로서 이런 공격을 받게 된 포레스트는 충격에 빠졌고 깊은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끝에 포레스트는 그들이 허락하려 들지 않는 것을 해버려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포레스트는 들리지 않던 목소리들을 찾아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실제로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사이버 비평가들 대다수가 내뱉은 성난 함성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포레스트는 그런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위안을 얻은 후에 출간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는 지금 아마존의 검은마녀 별점 평균은 4.5점에 달한다. 별점 테러를 당했던 온라인 서점에서는 평균 4.08점을 얻고 있다. 이런 후기가 달리기도 했다. 지금은 2017년인데 인정순수주의 신화가 내재되어 있는 이런 책이 특히 어린 독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비판적인 접근 없이 출간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러자 27개의 댓글이 달리며 응답했다. 이 책이 바로 그런 비판적인 접근이다. 제발 책을 좀 읽고 말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초의 댓글을 단 사람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부끄러움과 침묵은 이제 그의 몫이 되고 만 걸까? 2017년 5월에 밀리라는 사람이 쓴 별 4개짜리 리뷰는 1971명으로부터 좋아요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조금 읽어보자. 내 생각에 검은마녀는 사람들이 품고 있는 편견에 대한 사려 깊고 고민을 담고 있다. 저자는 모든 인정을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잘 제시한다. 그러니 모두 6건으로 이루어진 검은마녀 연대기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서 세계 수십여 개국 국가에서 팔리고 있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포레스트의 일화가 잘 보여주고 있다시피 다른 이들이 입을 다물게 하는 함성은 자가 발전하며 인간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린다. 이 사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실제 다수가 아니라 목청 큰 소수에 이끌려 그들을 마치 다수라고 착각하고는 다수를 따라서 침묵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따로 있다. 우리는 집단적인 괴롭힘 속에서 상대방이 하는 것처럼 폭력적으로 굴지 않더라도 목소리를 내고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다. 극단적인 사고방식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어려웠다.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그랬다. 극단적인 사고방식의 지지자들이 직접 다른 이들에게 그런 가치관을 설득해야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소셜 네트워크 계정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 누구라도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개설하며 디지털 세상의 권력 노름에 끼어들 수가 있다. 다수로 여겨지는 이들을 지락휘락하며 정제되지 않은 폭력성을 가시함으로써 모든 반대자들을 급에 질려서 침묵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포레스트를 비롯한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겪었던 일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증폭된 사이버 볼링은 침묵뿐 아니라 격렬한 반발도 불러온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정말이지 원치 않는 사회적인 불화와 양극화 그리고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비 와인스타인 같은 착취자를 가로막기 위해서 SNS를 통해서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하지만 마치 과거의 권력을 지닌 남성들이 그 힘과 권위를 이용하여 사회에 해를 끼쳤듯이 오늘의 소셜미디어는 집단 괴롭힘을 확산시키고 있다. 손가락을 몇 번 까닥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좌파학자이며 저자인 마크 피셔는 이러한 온라인 문화를 흡혈귀의 성이라고 부르며 눈부시게 맞서 싸웠다. 트위터의 논란의 폭풍이 불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선을 넘은 이들을 향해 끝없는 비난이 쏟아진다. 유명 인사들을 악마화하며 학대의 정맥주사를 놓는 공개적인 야만이자 가혹한 비난극이 벌어진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누가 실제로 잘못을 했느냐 아니냐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온라인 공격이 남기는 바는 분명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악한 양심과 마녀 사냥하는 도덕 심리의 악취라는 끔찍한 잔여물과 함께 공포를 잉태하며 집단 학대를 가능케 하는 유독한 구름을 남기는 것이다. 소셜미디어는 이런 식으로 더욱 음선된 자기들끼리의 깐깐하게 따지는 환경을 만든다. 그로 인해서 사정은 더욱 악화된다. 사안의 일면만 보고 순간적으로 판단하며 사람을 다면적인 인격체로 취급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댓글 몇 개, 사진 몇 장, 혹은 몇 개의 비디오 클립뿐이다. 그들의 인격 전체가 알록달록하게 상투적인 방식으로 꾸며진 채 작은 상자에 담겨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이다. 이렇듯이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을 갖게 되고 그들이 실제로는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온라인에서 타인을 비난하고 몰아가는 이들은 사이버 세상의 그들의 숨어 희생자를 우롱하고 무력화하는 결과가 이어진다. 피셔의 말에 따르면 순간의 판단 실수나 입에 붙은 말버릇으로 판단이라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다. 실제 인간들이 벌이는 사이버 불링으로는 충분치 않았다는 듯 지난 몇 년 사이에 그 반에 새로운 선수가 끼어들었다. 온라인 세상에서 활동하는 일종의 로봇인 소셜봇이 등장한 것이다. 그로 인해서 뜻을 지향하고자 하는 변형성을 지키는 우리는 더욱더 쉽게 극단적인 관점으로 쏠릴 우려를 안게 되었고 이런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소셜봇은 마치 놀이동산에 설치된 매직 미러처럼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에 맞는 세상을 보여주고 나와 같은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래야 우리가 실제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가령 내게는 트럼프만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통공화당 지지자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어느 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정의심 어린 부정적인 반응의 쓰나미를 맞닥뜨리고 말았다. 이 부정적인 반응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합쳐봐야 수천 명뿐이라는 것을 나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 하지만 마치 온 세상이 나를 잡으러 덤벼드는 것 같더라고. 이런 일을 겪고 난 후에 그는 트위터를 그만두었다. 이렇듯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들의 목적은 무언가에 좋아요라고 누르고 공유하고 기타 게시물을 올리면서 인간의 활동을 흉내내는 것이다.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소셜봇은 그렇듯해 보이는 논쟁을 벌이면서 주장을 펼쳐나갈 수도 있고 특징은 사람이나 게시물의 좋아요 수를 폭발적으로 늘려서 그런 주장이 인기 있는 것처럼 현상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한 연구자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소셜봇은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이에게 매우 큰 힘이 되어줄 수가 있다. 페이스북에서 허구한 날 정치 논쟁을 벌이는 짜증나는 친구를 떠올려보자. 만약에 그 친구에게 소셜봇 5전기가 있다면 상황은 더욱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소셜봇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소셜봇이 만들어내는 가짜 다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하여 이른바 침묵의 나선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 침묵의 나선이란 스피럴 오브 사일런스. 나선이란 사람들이 자기 검열을 하기 시작할 때 벌어지는 이를 묘사하는 개념으로 노엘 노이만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그의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소셜봇을 사용해왔다. 가령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처럼 다른 지도자들 역시 소셜봇의 정치적인 잠재력을 간파하고 있었다. 2013년 10월 31일 트위터는 6,000개 이상의 소셜봇 계정을 예고 없이 폐쇄했는데 이 봇들은 마두로가 올린 트윗을 리트윗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다. 이러한 봇은 어떤 계정이나 게시물이 실제보다도 더 인기 있거나 활발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부정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트위터가 사용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마두로의 전체 팔로워 숫자에 비하면 봇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5%에 지나지 않았지만 소셜봇이 차단되고 나자 마두로 트윗의 리트윗 수에는 평균 82% 폭락하고 말았다. 경제학자 후안 모랄레스는 이 사건을 보다 깊게 연구해 보았다. 우리가 온라인 세상에서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인기 있다고 여기는 현상에서 소셜봇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6개월 이상 올라온 20만 개 이상의 트윗을 분석한 결과 마두로가 소셜봇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가짜 인기가 사라진 것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야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진 것과는 상관관계에 있었다.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소셜봇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다수 의견으로 인해 베네수엘라의 정치적인 토론은 침묵의 나선으로 빨려들었다고 볼 수가 있다. 그 가짜 다수의 거품이 꺼지고 나자 소셜봇이 만들어낸 환상이 무너진 자리에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고 대중적인 의견은 그에 맞춰서 0점 조절을 더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현실인식이 재조정되자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설령 정치적인 다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본심을 좀 더 거리낌없이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소셜 네트워크에서 벌어지는 의사소통 가운데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사람 대 보스에서 오가는 것 비중이 얼마나 될까? 19%다. 그리 많은 이들이 알고 있지 않은 소름 끼치는 현실이다. 소셜미디어의 통계적인 모델링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계정 중에서 5에서 10% 정도의 보수를 확보하고 있기만 하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다수 의견을 형성하고 주무를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자신들의 입장을 지배적인 것으로 만들어 결국 모든 참여자들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앨럼 홀로우의 솔트 여사처럼 실은 다수의 의견이 아니지만 다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주장하며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다수의 무지에 힘입어서 혹은 어느 방향이 대세가 될지 지켜보자는 생각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이들을 적절히 길들인다. 사회적인 에너지를 왜곡 방향으로 순식간에 강화하고 고착시키는 것이다. 실제로는 소수의 지지를 받고 있을 뿐이지만 마치 다수가 된 것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의견은 집단 착각으로 이어진다. 결국 우리는 이외의 자가를 문 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침묵의 나선에 갇히고 마는 것이다. 그래요. 침묵이 그렇군요. 그런 것도 로봇가 하는 일이 있네요.